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전용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베이 지역을 찾아왔던 무더위는 잠시 사그라들겠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80도 후반대를 웃돌던 높은 기온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27일 토요일과 28일 일요일에는 찌는 무더위는 잠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시원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베이 지역의 최고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64도에서 72도로 나타나겠으며 내륙 지역에서는 74도에서 87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74도에서 8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51도에서 53도, 내륙 지역에서는 48도에서 56도, 그리고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52도에서 54도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에 홍역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올해 홍역 발생 건수가 200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미국 22개 주에서 총 695건의 홍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홍역 바이러스 소멸을 선언했던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2000년 이후 홍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난 2014년에 667건의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특히 워싱턴주와 뉴욕에서 홍역 발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역 바이러스는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지만 다행히 최근 발병 사태에서는 아직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간 쇠고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24일 간 쇠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환자가 10개 주에서 156명으로 늘어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주는 켄터키 주로서 65명이며 그 외에 테네시, 조지아, 오하이오, 플로리다, 버지니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네소타, 미시시피 등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균은 장출혈성 대장균인 이콜라이 5103으로 감염 환자 중 20명은 상태가 위중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급성 신부전증을 일으키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악화한 사례 또는 사망 환자는 없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초부터 이콜라이 감염 보고가 늘어남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해 간 쇠고기가 매개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품 산지, 유통업체, 상표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타겟이 목재 장난감 차량 약 50만 개를 대상으로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장난감 차량의 바퀴가 분리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미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불스아이즈 플레이그라운드로 작년 10월부터 한 달여간 타겟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됐습니다. 해당 장난감은 기차의 승무원실, 썰매를 타고 있는 산타, 아이스크림 트럭, 푸드트럭, 기차, 경찰차, 소방차, 택시와 채굴기 모양의 디자인을 포함하며 낱개로는 개당 1달러에 8개의 컬렉션이 포함된 팩은 8달러로 판매되었습니다. 안전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장난감 상자 개봉 시 장난감 바퀴가 빠져 있었다는 보고를 포함해서 총 4번의 장난감 바퀴 분리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아직까지 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모든 타겟 매장에서 환불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가 성수기인 여름 시즌을 대비해 시니어를 대거 채용할 계획이라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시니어 채용 규모는 전국적으로 25만여 명으로 전미 퇴직자협회와 함께 시니어 채용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가 시니어 구직자들에게 채용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외부 단체와 협력해 수만 명의 시니어를 채용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시니어 구직자들이 맡게 될 업무는 캐시어에서 매장 관리 등으로 전문 기술이나 심한 체력 부담이 없는 직종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번 맥도날드의 시니어 채용 방침은 업계에 적잖은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매체는
10배는 예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를 보유한 주로 선정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최신 미국 50개주 혁신 인덱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미국에서 가장 혁신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인덱스는 연구개발 강도, 생산성, 테크놀로지 그룹에 속한 회사들, 스템 관련 일자리, 과학 엔지니어링 분야 전공자 수, 특허 관련 활동 등 6개 카테고리를 토대로 미국 내 가장 혁신적인 주들을 선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에 이어 매사추세츠, 워싱턴, 커네티컷, 메릴랜드주가 가장 혁신적인 주 2위에서 5위에 랭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인덱스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4점을 획득했으며 6개 카테고리 중 스템 관련 일자리를 제외한 5개 부문에서 탑 5위 안에 들었습니다. S&P 500대 기업 중 15%는 가주 내에 본사가 있으며 이 중에는 애플,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 페이스북 등 세계 굴지의 IT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주 내에 해마다 많은 첨단 인력을 배출하는 스탠포드, 칼텍, UC 버클리 등 명문 대학들이 줄줄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혁신성 제고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는 가주와 매사추세츠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90점 이상을 획득한 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출국자 대상 안면인식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등 정치권과 인권 옹호 단체들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4일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향후 4년 이내 전국 공항 대부분에서 출국자를 대상으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방의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아직 수많은 승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이 아니며 관련법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도입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바이오메트릭 출구 프로그램이라 이름 붙이고 주요 국제공항에 설치해 출국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분석할 계획입니다. 코카콜라가 올해 글로벌 시장에 코카콜라에 커피를 더한 커피 코카콜라를 출시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최고 경영자는 애널리스트와의 통화에서 올해 말까지 세계 25개국 시장에 커피 코카콜라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판매를 진행했던 커피 코카콜라의 판매 시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커피 코카콜라는 코카의 탄산과 함께 커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 코카콜라의 카페인 함유량은 보통 커피 한 잔의 카페인보다는 적습니다. 퀸시 CEO는 커피 코카콜라는 오후 시간 직장에서 활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의 이러한 변화는 당이 덜 들어가는 음료를 선호하는 추세에 발맞춘 것입니다. 기존 코카콜라보다 당 함유량을 현저히 낮춘 코카콜라 제로 슈가는 올해 1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퀸시 CEO는 유럽에서 에너지 코카콜라로 에너지 음료 부분에 선두를 치고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코카콜라는 에너지 콜라를 이달 유럽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음료인 에너지 코카콜라는 일반 콜라보다 더 강한 카페인을 제공하며 새로운 맛을 가지고 있다고 퀸시 CEO는 전했습니다. 배심원 출두를 하지 않았으니 벌금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사기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배심원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 사기가 급증했다며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전화 사기범은 주민 셀폰으로 전화를 걸어 셰리프국 경관인 척 신원을 밝힙니다. 이후 수신자가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겁을 줍니다. 일부 사기 발신 번호는 셰리프국 번호와 비슷하기까지 합니다. 이어 전화 사기범은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당장 벌금을 수백에서 수천 달러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은 벌금을 소매점에서 파는 선불카드 그린닷을 산 뒤 카드 번호만 알려달라고 주문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배심원 선정 및 출석 안내는 우정국 우편으로만 발송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화 사기가 의심될 때는 곧바로 지역 경찰서 등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4일 대님데이를 맞아 한인 가정상담소 직원들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를 방지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청바지와 청자켓을 입고 근무했습니다. 대님데이는 지난 1992년 로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시작됐습니다. 1998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피해자 여성이 몸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맺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여성들이 데님을 입고 시위를 벌이면서 2008년 대법원이 이 판결을 정정하기에 이르렀고 데님데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농심은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이 종결됐다고 23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 등이 당사와 미국 현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올해 1월 제1심 법원이 담합이 없었다며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4월 23일 원고 측의 항소 포기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성병 발병률이 증가해서 검사가 권고됩니다. 샌프란시스코시 공공보건국은 17일 매독에 걸린 샌프란시스코 여성의 수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14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독균은 태아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데 당국은 2017년 가주에서 태어난 태아 283명이 매독균에 전염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성병의 일종인 클라미디아 발병률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샌프란시스코 클라미디아 발병 건수는 79%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성병 전염을 줄이기 위해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고 성병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AB형 간염과 파필로마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동 스쿠터가 강물에 폐기돼 스쿠터 속 유해 물질이 환경에 끼칠 영향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산호제 남성인 로저 카스티오는 이틀간 산호제 과달루페 강에서 전동 스쿠터 20여 대를 꺼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홈리스들이 필요한 부분을 뜯고 스쿠터를 강물에 버린다며 스쿠터 속 리튬 전지가 쌓이면 방사능과 같으며 연어, 송어, 비버 등 해양 동물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물 깊숙이 더 많은 스쿠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카스티오가 전동 스쿠터 공유 업체인 버드와 라임 등의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스쿠터를 무책임하게 폐기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콜린 헤이니 교통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몇 주 안에 시행될 시의 허가 프로그램에 따라 공유업체들은 고장난 스쿠터를 2시간 안에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4일 5세 미만 유아의 스크린 노출 시간이 하루 1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4일 5세 미만의 유아의 스크린 노출 시간이 하루 1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HO는 이날 UN 회원국들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5세 미만 영유아는 신체적으로 활동적이어야 하는 한편 좋은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비만과 만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취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O가 이런 권고안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WHO는 1세가 안 된 영아의 경우에는 전자기 스크린에 아예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크린 노출 시간은 TV와 비디오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포함합니다.
올해 말부터 미국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공중 배송 사업이 시작됩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구글 계열의 무인기 운용사인 윙항공의 사업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구글 지주 회사인 알파벳의 자회사인 윙항공은 올해 말부터 버지니아와 블랙스버그의 외곽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해 기업에서 가정으로 상품을 실어 나르는 상업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윙항공은 최근 호주 캔버라 북부에서 상업용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핀란드 헬싱키에서도 정식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은 승인받았지만 드론 운용에는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인증이 2년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호주,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 등지에서는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알러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올해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 지역의 꽃가루 날림이 심해져 올해 알러지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스트베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어진 호우 및 강풍과 따뜻해진 날씨 등으로 야생화가 더 개화하기 때문에 올해 베이 지역의 꽃가루 날림이 예년보다 길고 심하게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저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갈수록 꽃가루 양이 증가하고 그 시즌이 길게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사들은 알러지약을 미리 복용하고 외출 후에는 바로 옷 갈아입기, 창문 닫기 등을 권고했습니다.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가 위급 상황 시 탑승객의 위치 정보 등을 911에 자동 전송하는 우버 911 호출 지원 서비스가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시작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 보도에 따르면 우버가 샌프란시스코시 위기관리부서 비상통신회사인 레피드 SOS와 파트너십을 맺어 위급 상황 시 탑승객의 위치 정보 등을 샌프란시스코시 911에 자동 전송하는 911 호출 지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샌프란시스코시 우버 탑승객들은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될 시 우버 앱에 있는 긴급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이 눌리면 탑승객과 우버 기사의 정보, 차량 번호와 번호판, 현재 위치, 운행 여정 등이 레피드 SOS사와 샌프란시스코시 911 당국에 자동으로 전송되며 신고 전화도 접수됩니다. 크리스나자 구차 우버 안전관리자는 이 기능은 현재 6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실행되고 있다며 우버 본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시가 이 대열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베이 지역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는 첫 도시가 됩니다.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차량국 DMB는 지난달 가주 전역에서 장애인 주차장 확인 단속을 벌여 130여 명을 적발했다고 ABC 뉴스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차량국은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 주차증 1,500여 건의 사용 실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10% 가까이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LA 북동부의 렌초 쿠카몬가 지역으로 23명이 적발됐습니다. 또 LA 인근 두아르테와 발렌시아에서도 각각 12명이 티켓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250에서 최고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스턴과 한국의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직항편 하늘길이 중단 18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매사추세츠주 항만청은 지난 12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보스턴 인천 직항편 취항 기념식을 열고 18년 만에 재취항을 축하했습니다. 대한항공 보잉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는 이날 서울에서 263명의 승객을 태우고 오전 10시 24분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이날 오후에는 보스턴발 인천행 첫 비행기가 264명의 승객과 살아있는 10톤의 랍스터를 싣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보스턴은 뉴 잉글랜드 지역의 중심지이자 고등교육, 바이오, 의료, 제약, 금융 등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관광 및 비즈니스를 위한 항공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스턴, 인천 직항편 취향이 매년 5,300만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과 약 4,500만 달러의 간접 이익 등 모두 1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은 홍콩, 베이징, 상하이, 도쿄에 이어 보스턴과의 직항편을 운행하는 5번째 아시아 도시가 됐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말로 바꿔줄 수 있는 뇌 이식 장치를 개발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4일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질병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대화 능력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마음을 읽는 기술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뇌에 전극을 이식해 입술과 혀, 후두, 턱 등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뇌가 보내는 전기 신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강력한 컴퓨팅을 사용해 입과 목구멍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각기 다른 소리로 나오는지를 시뮬레이션해 가상 성도를 통해 합성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술은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며 대화 능력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뇌 손상이라든지 후두암, 뇌졸중 등의 질병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된 일부 환자들에게는 말을 통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의 에드워드 창 교수는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미 연방당국의 벌금 부과에 대비해서 약 3조 4,500여억 원을 비용으로 별도 적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6%가 오른 149억 달러, 약 17조 1,5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벌금 적립분을 제외하면 주당 순이익 등 실적 지표 대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페이스북 주가도 시간 외 거래에서 10%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영국의 데이터 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해 8,700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돼 도용된 사건과 관련해 연방 당국이 벌금을 부과할 것에 대비해 비용을 미리 적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연방 당국이 2012년 구글에 부과했던 벌금 2억 2,5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페이스북에 부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호제 한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이 전 아파트 주인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을 아파트 주인이 자신의 가족이 이사 온다고 하고 가족 대신 렌트비를 올려 다른 사람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산호제 산티 지역의 퍼플렉스에 새를 들어 살던 주민들은 작년에 주인인 킴 트란이 자신의 가족이 들어온다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아파트에서 내보냈지만 실제로 이사 온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렌트비를 올려받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 니디아 아지즈는 트란의 행위는 2017년부터 적용되는 퇴거 법령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아지즈 변호사는 아파트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더 비싼 아파트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으며 퇴거 법령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4대 항공사이자 최대 규모 중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 사태와 연방정부 셧다운, 기상 악화 등으로 올해 1분기 매출이 2억 달러 감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는 이날 실적 발표를 통해 737 맥스 운항 중단과 미 중서부 겨울 폭풍 등으로 1분기에 모두 1만여 편이 결항했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과 노사관계 악화도 결항편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보잉이 지난달 737 맥스 기종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전 세계 운항 금지 결정에 따른 여파로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에 비해 11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보잉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 3월 중순 발생한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의 항공기 사업부의 1분기 매출은 129억 달러, 약 14조 9천억 원에서 118억 달러, 약 13조 6천억 원으로 11억 달러 줄어들어 전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위탁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료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25일 2,200만 달러 규모의 관련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위탁 가정의 보살핌을 받거나 과거 위탁 가정 출신이었던 13세에서 26세 사이 3,000명 이상에게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에는 무제한 통화와 무선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핫스팟 등의 플랜이 따라옵니다. 통신사 부스트 모바일과 캘리포니아주를 기반으로 한 전국 비영리단체 아이포스터는 8주 안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탁 청소년들에게 무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입니다.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에 중독돼 하루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만 전국에서 무려 4만 8천 명이 오피오이드 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 131명꼴입니다. 또 마약성 처방 진통제와 헤로인 같은 불법 약물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오피오이드를 처방하는 약국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23일 의약품 유통사인 로체스터 드럭 코오퍼러티브의 로런스 다우드 전직 최고 경영자를 마약 밀매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 감독 기관인 법무부 마약단속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특정 고객에게 오피오이드 계열 옥시코돈, 펜타닐 등의 마약성 진통제를 다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손꼽혀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5일 2020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출마 선언은 1998년, 2008년에 이은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유튜브와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3분 30초 분량 동영상에서 자신이 미국을 통합하고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7년 8월 발생한 버지니아주 찰러스빌 유혈 충돌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맞불 시위대를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을 폈던 것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은 증오를 확산하는 사람들과 그것에 대항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 동등성을 부여했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자신의 출마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출마 선언으로 바이든은 민주당의 20번째 대선 경선 주자가 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대권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석방된 후 지난 2017년 숨진 오토 원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북한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혼수 상태였던 대학생 원비어의 석방 당시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명목의 200만 달러, 약 23억 원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고 미국 측이 여기에 서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떠한 돈도 오토 원비어를 위해 북한에 지급되지 않았다. 200만 달러도 어떤 다른 것도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관련 소식입니다. 오버스테이가 대다수인 불법 체류 신분 한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연방당국에 오버스테이 단속 및 처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데다 이민당국이 이미 무비자나 단기비자 입국자들의 오버스테이 추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버스테이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 지시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번에는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단속 방안이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선 최근 무비자와 방문비자 입국자의 오버스테이 단속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한국 국적자는 2017년과 2018년에 오버스테이가 된 약 10,000여 명이 우선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 회계년도 체류 기한이 지난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 입국 한국인은 4,551명, 2017 회계년도에 체류 기한을 넘긴 한국인은 5,443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단기 체류 한국인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대체로 0.3%를 넘지 않은 낮은 수준이나 최근 2년간 무비자 및 방문비자 오버스테이는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 기업들을 위해 비농업 부문 단기 취업 H-2B 비자를 3만 개 추가로 발급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연방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9만 6천 개의 H-2B 비자가 발급되게 됐습니다. H-2B 비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3만 3천 개씩 연간 6만 6천 개 쿼타가 할당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기에 3만 개가 더 발급되는 것입니다. H-2B는 놀이공원과 조경, 호텔, 요식업 등의 비숙련 외국인들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비자 발급은 신규가 아닌 같은 비자로 미국에서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멕시코에 진입한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밴이 미국 국경에 도달하기 위해 대규모 무리를 지어 고속도로를 걷는 대신 화물 열차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캐러밴이 최근 멕시코 정부가 고속도로를 따라 무리지어 이동하는 이민자 일부를 구금하면서 대체 이동수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24일 AP통신에 따르면 300에서 400명의 이민자가 야수로 불리는 긴 화물열차에 몸을 싣고 전날 밤 남부 오아사카주 익스테백시를 출발했습니다. 열차에 올라탄 이들의 대부분은 젊은 남성들이지만 수십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열차 꼭대기에는 온두라스 국기가 개영됐습니다. 야수는 현지인들이 미국, 멕시코 국경으로 향하는 화물열차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23일 주 노동개발국 이디리에 따르면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실업률은 4.3%로 전달 최종치인 4.2%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1976년 이후 43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인 2018년 3월의 4.3%와 같은 수준입니다. 가주에서는 지난 3월 비농업 부문에서 24,500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2월에 14,000개 신규 일자리에 비해 75%나 급등했습니다. 이로써 가주에서 경기 회복이 시작된 2010년 2월 이후 316만 3,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3월 현재 가주 내 총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는 1,735만 3,500개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국세청 IRS 세금 감사의 칼끝이 앞으로 고소득 납세자에게로 향할 전망입니다. 찰스 레티그 IRS 커미셔너는 최근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연방의회와 협력해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혀 소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마친 고소득 한인 납세자 중 일부는 자신이 IRS의 세무 감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내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IRS 및 세금 보고 대행 업계 등에 따르면 IRS는 통상 3년치 세금 보고 서류까지 감사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거나 하는 미심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추가로 4, 5년 전에 제출한 서류까지 들여다보지만 최장 6년은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도이체방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소유 부동산 개발 업체인 트럼프 그룹의 재무 기록을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CNN이 보도했습니다. 24일 CNN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말부터 취임 전까지 워싱턴 DC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마이애미 트럼프 내셔널 도롤, 시카고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타워, NFL 버팔로 빌스를 매입하거나 하려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대출 서류를 넘겨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도이체방크는 CNN의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도이체방크는 20여 년간 불법적 유착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파산 경력 탓에 미국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진출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맥이 필요했던 도이체뱅크가 인맥과 자금을 맞바꾸며 공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산 규모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본인 리조트 이용을 미끼로 사실상 부실 채권 판매를 성사시켰고 도이체방크 측은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을 위해 제너럴 일렉트릭 GE를 상대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영업 비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사업가인 자오시 장과 전직 GE 연구원인 셔칭 정 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GE의 항공 터빈 기술과 관련한 영업 비밀을 빼내 중국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경제 스파이 활동과 영업 비밀 절도, 허위 진술 등 1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씨는 뉴욕주의 GE 파워앤워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GE의 가스 증기 터빈과 관련한 디자인 모델, 도면, 재료, 명세서 등이 담긴 여러 개의 전자 파일을 이메일로 중국에 있는 장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자료들은 터빈의 구성 요소와 시험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이후 GE의 영업 비밀은 중국 랴오닝과 난징에 있는 항공기술회사에 넘어갔는데 두 회사는 터빈용 부품을 연구, 개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또 선양항공우주대학교, 선양항공엔진연구소, 화이하이 공과대학에도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 등 2명은 항공기술 업체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타 지원을 받았으며 중국 정부와 협력해 터빈 기술 개발을 위해 국영기관들과 연구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한인 관련 소식입니다. 몬트레이 지역 한인사회가 한인회 비영리 단체 취소, 재산세 체납, 한인회 매각 등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몬트레이 한인회가 긴급 임시총회를 가졌습니다. 한인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통해 전 한인회장단의 전현 한인회관 매각 매입 시 일체 관련 서류 요구와 재정보고 등에 대한 4개 항목의 내용을 결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금 횡령에 대한 이응찬 씨의 책임에 대해 고발한다. 옛 한인회관 매각 및 현 한인회관 구입 시 서류를 달라 전 한인회장단이 결산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달라 한국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한국 학교와 한인회는 함께 간다 등입니다. 한미은행이 23일 전분기 대비 한층 개선된 2019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이날 나스닥 시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올 1분기 순이익은 1,467만 달러, 주당 48센트로 월가 전망치와 부합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순이익은 전분기인 2018년 4분기에 1,139만 달러, 주당 37센트에 비해 28.9%나 증가한 것입니다. 또 전년 동기인 2018년 1분기에 1,486만 달러, 주당 46센트와 비교해도 순이익 규모는 1.2% 줄었지만 주당 순이익은 2센트가 개선됐습니다. 한미은행은 지난해 4개 분기 연속 월가 예상치에 미달하는 순이익을 냈으나 올해 1분기에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면서 첫 해 실적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별 포럼이 20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신철식 회장은 이승만은 일제강점기에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만민공동회 결성을 주도하는 등 진정한 독립 쟁취를 위해 투쟁과 고난의 삶을 산 독립운동가라고 말했습니다. 신철식 회장은 건국 후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국가 이념으로 건국 70년 만에 세계경제 10대 강국의 바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에 한인이 임명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올해 55살인 데이비드 김을 주 교통청장으로 임명한다고 지난 24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청은 교통국 칼트레스와 교통원에 차량 등록국 DMV 그리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를 관리 감독합니다. 데이비드 김은 현재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며 현대자동차의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LA 교통국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교통부 차관보로 일하는 등 LA시를 거쳐 연방정부까지 골고루 거친 교통정책과 시스템 전문가입니다. 데이비드 김은 캘리포니아주 상원 인준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이 새로 임명됨에 따라 DMV 개혁과 고속철도 그리고 자율주행차 규제 등 캘리포니아주 교통 관련 주요 정책들이 한층 적극적으로 펼쳐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종합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109년 역사의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BSA 내에서 지난 수십 년간 아동 단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만연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CNN 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제프 앤더슨은 지난 23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44년에서 2016년 사이 총 7,819명의 보이스카우트 지도자가 소속 아동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연맹에서 퇴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에 의해 피해를 본 아동단원의 수는 12,254명에 이른다고 공개했습니다. 포르노에 중독된 남편을 총살한 아내가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칸소주 제퍼슨 카운티 수뇌법원은 남편 프랭크 힐을 살해한 패트리샤 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폭스뉴스 등 언론들이 25일 보도했습니다. 2001년 결혼한 패트리샤는 지난해 5월 포르노 중독자 남편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의 애원에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VCR을 없애는 등 나름대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성인 케이블 채널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남편은 VCR을 없앤 후 케이블 채널을 통해 포르노를 몰래 시청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패트리샤는 케이블 채널을 취소하고 남편에게 다시 한번 포르노를 시청하면 집을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8일 남편은 성인 채널을 다시 가입해 포르노를 보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 데 대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남편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패트리샤는 곧바로 구급대를 불러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고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남편을 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패트리샤를 1급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범행 직후 자수했다는 점, 남편의 포르노 중독이 심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2급 살인죄로 낮춰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포틀랜드 지역에서 발달장애 치료사로 일하던 한인 여성이 13세 자폐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3일 지역 매체 뉴스에 따르면 멀티노마 카운티 법원은 아동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인 김모 씨에게 징역 100개월, 8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판사는 발달장애 소년을 치료해야 하는 김 씨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탁턴의 한 목재 회사에서 23일 경보 6 화재가 발생해 고압 송전탑이 무너지고 주민 2만여 명에게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스탁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3시경 235 웨스트 스콧 애비뉴에 위치한 목재 화물 운반대 회사인 캘리포니아 펠럿 컴퍼니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에릭 뉴먼 소방대원은 고압 전선이 있어 위험했고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가 쉽게 번져나갔다며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을 360도로 둘러싸고 화재 진압 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한 명이 목과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 화재로 스탁턴 시청과 경찰서, 소방서, 인근 주민 2만여 명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으며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산호제 굿사마리탄 병원에 공기총을 들고 난입한 남성이 18일 아침 체포됐습니다. 산호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아들의 실종 신고를 했던 부모가 알고 보니 아들을 살해하고 암매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크리스털 레이크의 톰 포틀로스키 경찰서장은 약 일주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5살 소년 앤드루 프로인드의 시신이 인근 지역에서 암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소년의 아버지인 앤드루 프로인드는 지난 18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이 침대에 없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프로인드는 경찰 수사에서 전날 밤 아이를 마지막으로 봤고 옷장과 지하실, 차고 모든 곳을 다 확인해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문 과정에서 이들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우드스톡에 아이를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자선 사업을 해온 한 부부가 함께 데려온 자국 소녀의 16년간 학대를 일삼고 무급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파렴치한 이들 부부에게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무하마드 투레와 데니스 크로스 투레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형과 28만 8,620달러, 약 3억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선고했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복역을 마친 뒤 기니로 강제 추방됩니다. 기니 초대 대통령의 아들이자 국무장관의 딸인 이들 부부는 미국에서 아프리카 관련 사업을 장려하고 문화축제를 열면서 신문의 자선 사업에 대해 기고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온 제나 디알로는 5살 무렵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투레 부부와 그들의 자녀와 함께 낯선 미국 땅에 건너왔습니다. 투레 부부는 어린 디알로에게 요리와 청소, 자녀들의 식모 노릇을 시켰으며 디알로를 개나 쓸모없는 것, 노예라고 부르고 벨트와 전선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디알로는 투레 부부가 벌을 준다며 자신을 인근 공원으로 내쫓아 밤새 화장실 손 건조기에 몸을 녹이며 지새운 적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투레 부부의 악행은 그들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디알로는 지난 2016년 8월 친구와 이웃의 도움으로 탈출 계획을 세워 16년 만에 이들 부부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전원 지역인 머더 카운티에서 22개월 된 사내아이 둘을 계집 형태의 우리에 가둬놓은 부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P통신과 ABC 방송에 따르면 머더 카운티 경찰은 지난 19일 불법 화기류를 단속하기 위해 수색 영장을 들고 한 가옥을 덮쳤다가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침실벽에 빗장을 고정해 개 우리처럼 만들어 놓은 2층 간이 침대에 영아 2명이 갇혀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은 개를 옮길 때 쓰는 상자 같은 것이 벽에 부착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부모인 라몬 젠데하스, 메르카디스 윌리엄스를 체포했습니다. 집에서는 불법 총기류와 마약류, 마약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 등이 발견됐습니다. 한 경관은 부모들이 집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을 취급했는데 아이들이 마약류를 만질까봐 아예 가둬놓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에서 관광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관리당국은 지난 23일 오후 사우스 림 구역에서 떨어져 숨진 70세 여성의 시신을 헬기를 동원해 수습했습니다. 관리당국은 이날 오후 1시쯤 인기 전망 포인트인
파이크 크리크 비스타 서편에 바위가 많은 지역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당국이 구조에 나설 틈도 없이 이미 추락한 뒤였습니다. 관리당국은 숨진 여성이 사우스 림을 따라 이어진 탐방로에서 60m에서 90m가량 벗어나 걷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관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최근 공원 경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5번째입니다. 앞서 이달 3일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온 67세 남성이 마찬가지로 사우스 림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중국 마카오에서 온 한 관광객이 웨스트 구역의 스카이워크 인근에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발을 헛디뎌 숨졌습니다. 같은 달 26일에는 사우스 림 내의 절벽과 떨어진 외딴 숲속에서 한 일본인 관광객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관리당국은 그랜드 캐니언 내에서 매년 12명 정도가 사망한다며 방문객들에게 지정된 길로만 다니고 전망대에서는 난간을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매년 64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70대 한인 남성이 부활절이던 지난 주말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의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24일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스태튼 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11번 출구 인근의 브래들리 애비뉴와 퍼디 애비뉴 선상 교차로에서 토요타 시에나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9세 여성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김모 씨를 23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고 당시 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 참석한 후 두 동생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24일 텍사스주 포트워스 지역 에코레이 인근에서 인화물질인 에탄올을 싣고 가던 화물열차가 탈선하면서 객차 20여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유니언 퍼시픽사 소속 사고 열차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객차들이 전소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택의 주민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1998년 6월 흑인 남성을 트럭에 매달고 달려 사망하게 한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함께 인종차별 범죄를 일으킨 3명 중 1명인 존 윌리엄 킹은 지난 24일 텍사스주 헌츠빌 주립교도소에서 주사 방식으로 사형당했습니다. 킹은 다른 백인 남성 2명과 함께 흑인 남성 제임스 버드 주니어라는 흑인 남성을 트럭에 태워 제스퍼 마을로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버드를 폭행한 뒤 트럭에 그의 발목을 묶어 도로를 3마일가량 달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킹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로렌스 러셀 브루어는 지난 2011년 감옥에서 사형됐고 숀 베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베리는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킹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 전까지 변호인을 통해 무고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사고를 당한 뒤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해온 베네수엘라의 여성인 제클린 사브리도가 향년 4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사브리도는 20살이던 지난 1999년 9월 19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4명의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차선을 넘어온 차량과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친구들 가운데 2명은 즉사했고 간신히 목숨을 구한 사브리도는 불이 붙은 차 안에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사브리도는 얼굴을 포함해 전신의 60%의 3도 화상을 입었고 얼굴은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사브리도는 10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에 온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아 기본적인 보험조차 없었습니다. 수술비는 $500만, 약 57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사브리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18세 레지 스테페이로고 그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스테페이는 과실치사죄로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08년 석방됐습니다.
사브리나는 불행에도 절망하지 않고 세계 각지로 강연을 다니고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홍보대사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과거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누군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수천 번이라도 귀, 코, 눈썹, 머리카락이 없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브리나는 지난 20일 과테말라에서 사망했으며 사인은 암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인들은 10여 년 동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온 사브리나를 마음속 깊이 추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여성이 27년 만에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91년 당시 32세였던 무니라 압둘라는 차로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던 중 버스와 충돌해 심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4세였던 어린 아들 오마르도 압둘라의 옆자리에 타고 있었지만 사고 직전 어머니가 아들을 감싸 안으면서 아이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압둘라는 UAE 병원에서 런던 병원으로 옮겨진 뒤 식물 인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뇌 손상을 입어 의식은 없었으나 고통을 느끼는 신경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압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양분을 튜브로 주입했고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한 물리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2017년 UAE 정부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에게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독일 병원에서 압둘라는 짧아진 팔과 다리 근육을 교정하기 위해 치료를 받았고 상태를 좋게 만드는 각종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던 어느 날 압둘라는 27년 만에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가 3일 뒤부터는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3일 오마르는 아랍에미레이트 언론인 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세월의 치료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마르는 나는 늘 그 순간을 꿈꿨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기쁨으로 날아갈 것 같았다. 어머니가 처음 말한 단어는 바로 내 이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압둘라의 상태는 점점 더 좋아졌고 지금은 대화도 가능한 상태까지 회복됐다고 알려졌습니다. 부활절인 지난 21일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 시내 교회와 호텔 등에서 일어난 연쇄 폭발 테러로 숨진 사람의 수가 32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도 40여 명, 부상자는 500여 명에 이릅니다. 테러 이틀 만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IS는 23일 오후 늦게 자체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IS의 전사들이 미국이 주도한 국제동맹군 구성국가의 시민들과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테러 가담자 7명과 주동자 자흐란 하슈미가 IS의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라며 해당 동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7명은 복면을 쓰고 있고 자흐란 하슈미로 추정되는 남성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참사의 배후로 현지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인 NTJ를 지목하면서 이 조직이 IS와 같은 해외 테러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5일 덴버 지역 한 고속도로에서 28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25일 4시 50분쯤 덴버에서 10마일가량 서쪽으로 위치한 레이크우드 지역 7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충돌 사고에는 24대의 차량과 4대의 세미트럭이 연루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차량들이 연이어 충돌한 뒤 곧바로 엄청난 화염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제목을 가득 싣고 가던 한 트럭이 사고를 일으켰고 제목들이 마치 성냥개비처럼 쏟아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디젤류까지 도로에 흘러나왔다고 소방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은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마치 고속도로를 삼킨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한 정확한 사망자 수를 밝히지 않고 여러 명이 숨졌다고만 말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차량 살인 혐의 여러 건이 적용돼 체포됐습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WTO 분쟁 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 위생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WTO 분쟁 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 해결기구의 최종 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3일 세계적인 환경 경영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우수 친환경 경영 기업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가 진행한 2018년도 평가에서 국내 기업 중 최고 성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평가에서 수도 전기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사업장별 온실가스 고효율 감축 설비 도입, 폐에너지와 폐열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중장기적 환경 경영 강화 활동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를 받았습니다. 또 평가 점수 상위 5개에만 주어지는 탄소 경영 아너스 클럽에 영위해도 않았습니다. 탄소 경영 아너스 클럽은 기후 변화 대응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리더 기업임을 뜻합니다.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뇌졸중과 같은 신경질환으로 안면, 혀, 후두 근육 등이 마비된 환자들은 말을 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런 환자를 도우려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머리나 안구 움직임을 말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돼 이런 환자를 도우려고 전자기기를 이용해 머리나 안구 움직임을 말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돼 있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환자가 원하는 문자나 단어를 하나하나 선택해야 하므로 전달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의 과학자들이 환자의 뇌 신호를 받아 말하고자 하는 구어로 합성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생각을 뇌파로 읽어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대학의 창 교수팀은 말하는 능력이 정상인 간질 환자에게 여러 개의 완전한 문장을 읽게 하고 그 사이 발생한 뇌 신호를 스캔해 데이터로 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체 개발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환자의 구어 발음과 뇌신호 데이터를 대조해 다수의 기계 음성을 합성했습니다. 또한 발음이 달라질 때 입술, 혀, 턱, 성대 등이 뇌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성도 지도에 표시해 음성을 합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변화를 알고리즘에 반영한 부분이 특히 많은 환자에게 이 기술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부드러운 침구류로 인한 유아 질식사 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UP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전날 유아 질식사의 약 69%가 푹신한 이불과 베개, 성인용 침대 매트리스로 인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생한 유아 돌연사 사고 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아 질식 사고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3개월로 거의 모든 경우 엎드려 있거나 옆으로 누워있던 중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불은 유아 질식사의 가장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유아 사망의 약 71%는 성인용 침대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아기가 어른의 몸에 깔려 숨진 경우는 19%, 모유 수유 중 사망한 경우가 14%, 물건 사이에 끼어 숨진 경우도 12%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유아 질식 사고는 코나 입이 막히는 것보다 목과 흉부에 압박이 가해져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물체 사이에 몸이 끼어 질식사한 아동의 평균 나이는 6개월로 이 역시 73%가 성인용 침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다수의 피해 아동은 침대와 벽 사이에 빠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3,500명의 유아가 질식을 비롯한 수면증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P에 따르면 지난해 61%의 어머니들이 여전히 아이와 같은 침대를 쓰고 있으며 약 40%는 부드러운 침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알렉사는 아이를 돌보는 이들에게 아이가 항상 등을 대고 자게 할 것과 매트리스는 단단한 침대를 사용할 것, 그리고 아기의 잠자리에 부드러운 침구를 두지 말 것, 그리고 아기를 부모의 침실에 두되 부모의 침대에서 재우지는 말 것 등의 주의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필리핀에서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연속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6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24일 CNN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1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4명이 실종됐고 8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0여 개의 건물들이 지진으로 파손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이틀 연속으로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 23일 필리핀 중부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필리핀 북부 로손섬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3일 지진은 필리핀 중부에 위치한 사마르섬 투투비간으로부터 동쪽으로 1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비교적 깊은 54km입니다. 중국에서 행운의 숫자인 7이 8번 연속 이어지는 휴대전화 번호가 무려 58만 달러가 넘는 거액에 낙찰됐습니다. 24일 베이징 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법원의 위탁으로 최근 알리바바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앞부분에 통신사 번호 3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숫자가 모두 7인 휴대전화 번호가 391만 위안, 약 58만 달러의 가격의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번호의 원래 주인은 하얼빈의 한 회사 회장이었는데 민사소송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차량 등과 함께 압류돼 경매 시장에 흘러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인기가 높은 숫자로 구성된 휴대전화 번호의 무형 재산권이 인정돼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법원의 압류 후 경매에 붙여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벨기에 전 지역에서는 16세 이하 아이가 탑승한 차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200유로, 약 15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벨기에 영어 매체인 브뤼셀 타임스에 따르면 브뤼셀 시의회는 최근 간접 흡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가 탑승한 차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벨기에의 프랑스 어권인 왈로니아 지방과 네덜란드 어권인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수도인 브뤼셀 시의회가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브뤼셀에서도 이런 내용의 법이 곧 시행됩니다. 이 법을 어기고 아이가 탑승한 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고 1,200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 코리안 뉴스 @gmail.com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좋은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문자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